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형자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은 우리가 비유동자산이에요. 비유동자산.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재무상태표를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한번 살펴봤어요. 사업보고서에 있는 공시되어 있는. 그런데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자산 부분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어요. 자, 유동자산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게 유동자산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개념은 단기 투자 목적이에요. 단기 투자 목적. 세 번째 개념은 재고자산.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기말적으로 남아있다 보면 1년 이내에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재고자산은 무조건 유동자산이다 라는 개념을 잡고 있으시면 비유동자산은 역으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하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1년 이상. 그 다음에 장기 투자 목적이다. 그리고 장기 보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취득하는 자산이 유형자산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유가 있을 유자잖아요.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 형태가. 이와 반대되는 건 뭘까요? 그러면 형태가 없는 거죠. 그걸 무형자산이라고 해요. 무형자산. 무형자산. 나중에 한번 배울 거예요. 무형자산. 지금 뭐 4차 산업이다 해서 어떻게 보면 이 무형자산이 상당히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좀 과거에 어떤 공장이나 건물보다도 어떻게 보면 무형자산의 개념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상의 무형자산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유형자산은 생산이나 제공, 임대, 관리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개념 잡으시면 되고, 사례를 하나 드릴게요.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회사가 땅을 보유하고 있는데 공장 건물을 짓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계정 과목이 이제 그 유형자산에 속해요. 그 다음에 그런데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이 땅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 이게 투자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가요. 투자부동산. 자, 유형자산에 임대라는 게 있는데 왜 이거는 임대할 때 투자부동산이라고 하냐? 이렇게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이 임대는 뭐냐면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의 임대예요. 동산. 유형자산의 임대는 기계장치나 차량 문방구 등 동산. 동산은 이게 땅은 뭐냐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땅하고 건물은 부동산이라고 하고 뭐 기계장치라든지 차량 문방구 이런 부분들을 동산이라고 해요. 여기서 임대는 동산만. 자, 그런데 여기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우리 회사가 정관에 사업 목적이 기계장치나 뭐 차량을 임대하는 게 어떤 사업 목적이 돼 있으면 그 기계장치나 차량 운반구는 상품이 되겠죠. 그리고 임대하는 게 매출이 되겠고. 그랬어요. 이거는 여기서 임대는 유형자산의 임대는 뭐냐면 일반 회사 어떤 정관의 기계장치나 차량 운반구의 어떤 임대가 사업 목적이 아닌 회사가 다른 회사한테 임대를 했을 때 이건 유형자산에 든다는 거예요. 자, 부동산 개발업자가 땅을 개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봤을 때의 땅은 재고자산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 개발업자는 정관에 부동산 개발하는 게 개발해서 판매하는 게 사업 목적에 있겠죠. 그래서 그 땅은 상품이 돼요. 그리고 개발해서 판매할 때는 뭐냐면 그 매출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사업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상당히 똑같은 땅이라도 계정 과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기업이 키우는 동식물일도 있어요. 동물이나 식물도. 자, 육가공 회사가 닭이나 오리를 키운다. 이건 생물자산으로 봐요. 그런데 테마파크에서 관상용으로 키운다. 사자 열대어는 유형자산으로 봐요. 그래서 사업 목적이 이것은 육가공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유형자산으로 보고 이것은 생물자산으로 봐요. 우리가 하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하림이라는 회사가 닭고기, 뭐 아주 사육부터 시작해서 육가공까지 이게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회사거든요. 어, 이런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그 생물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셔요. 공부 목적으로 실제로 있습니다. 유동생물자산. 자, 감가상각비라는 그리고 나중에 할인은 한번 공부 목적으로 우리가 생물자산을 한번 보는 그 공부 목적으로 한번 사업보고서는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할 거예요. 자, 감가상각비의 개념이 중요해요. 유형자산에서는. 자, 감가상각비. 자, 우리가 자, 공장을 사요. 공장을 사면 땅까지 같이 산다는 거예요. 땅도 있고 공장도 있고. 그리고 공장을 지어서 이게 설비를 투자해야 되겠죠. 설비를 투자했어요. 자, 이러한 부동산과 설비들은 어때요? 돈이 아주 많이 들어요. 자, 이 부동산이 지금 한 300억이라고 해요. 설비 투자한 게 100억이라고 해요. 그럼 부동산은 땅도 있고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공장 건물이. 땅은 200억이라고 하고 공장 건물이 100억이라고 해요. 보통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 다음 설비가 100억. 땅은 감가상각을 안 해요. 이것은 가치가 변동이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하고 기계장치는 감가상각을 해요. 감가상각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셔요. 자, 100억하고 100억. 자, 200억을 자, 1년 한 해에 다 비용으로 뜬다고 생각해 보셔요. 지금 매출이 30억이에요. 근데 200억을 그냥 올해 샀으니까 비용으로 뜬다. 그럼 어때요? 적자가 170억이 나요. 회사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잖아요. 이익의 변동성이.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는 뭐냐면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 200억을 산 금액을 이게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에는 얼마, 이만큼씩 비용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라는 그 의미는 원가를 우리가 처음에 기계를 샀잖아요. 건물하고 이게 취득 원가라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취득 부대 비용, 기계를 설치할 때 운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드는 비용들까지 합쳐가지고 그 취득 원가가 돼요. 그래서 이 원가를 배분하는 과정이다. 이게 나눠주는 비용을 이렇게 나눠주는 과정이 감가상각비예요. 이 평가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가 과정이 아니고. 그래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서 비용을 인식하는 게 감가상각비다. 그래서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중요해요. 첫 번째, 감가상각 대상을 해야 되죠. 기계장치 금액, 건물 금액, 토지는 아니라는 거. 내용연수 추정을 해요. 경제적 내용연수를 이게 10년이냐, 5년이냐, 4년이냐 이런 부분들을 추정을 해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감가상각 방법이 있어요. 정액법은 해마다 똑같은 금액을, 정률법은 첫 3년도는 많이, 갈수록 적게. 그다음 생산량 비례법은 광산을 개발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추정 생산량을 구하고 생산량 비율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비율에 따라서. 자, 정액법은 감가상각이 이렇게 돼요. 동일해요. 이렇게 동일하고 정률법은 이렇게 첫 3년도 많이, 생산량 비례법은 생산량 비례해서.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감가상각비가 동일하기 때문에 첫 3년도에는 이익이 정률법보다 유리하죠. 갈수록 정률법 유리하죠. 그렇죠. 기계장치를 많이 투자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첫 3년도에는 감가상각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실적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갈수록 실적이 좋아질 확률이 커지죠. 자, 지금 사례를 하나 잡아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를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손익계산서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일정 기간 동안 그 손익, 즉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이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12월 31일 현재 회사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자본금을 3억을 출자했어요. 그럼 자본금 3억.
그 다음에 회사를 설립했는데 통장이 이체했어요. 그럼 여기에 보통예금에 3억이 있겠죠. 3억. 그 다음에 공장을 3억인데 토지가 2억. 자, 토지가 2억을 여기다 설정을 하고 자산이잖아요. 자산. 자산 중에서 보통예금하고 예상매출금은 유동자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비유동자산. 유동. 이게 비유동 자산이에요. 자, 토지 2억, 건물은 1억. 안분해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매수를 했는데 2억 원은 현금을 지급했어요. 여기서 3억 중에서 2억은 현금을 지불했으니까 1억만 남았죠. 1억. 지금 1억이 남았어요.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1억은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 그럼 이게 차입금이 1억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 자, 세 번째 기계를 1억에 구입했어요. 자, 1억 기계장치 1억을 구입했어요. 그 다음에 5천만 원 대출 받았어요. 5천만 원 대출. 그럼 플러스 5천이죠. 플러스 5천. 그래서 지금 1억 5천이 됐어요. 자, 5천은 뭐예요? 현금을 지급했어요. 5천은 현금. 그럼 마이너스 5천이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현재? 자, 현재는 1억에서 5천 빼니까 5천 남죠. 5천. 5천 남았어요, 지금. 다 단기 매출은 5억이 발생했어요. 5억. 그 다음에 매출 원가는 3억이 발생했어요. 3억. 매출 원가는 기초재고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서 기말 제품을 빼는데 우리가 설명의 편의상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지금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를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재고자산 할 때 설명했으니까 간단하게 지금 사례를 잡아주는 거예요. 자, 차익이 이제 2억이 났잖아요. 2억 중에서 이게 뭐예요? 매출 총이익이죠.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 중에서 2억은 보통예금으로 가고, 2억 중에서 보통예금으로 1억이 가고, 외상대로 1억이 갔어요. 자, 보통예금 1억. 자, 5천이 남았죠. 5천에서 1억이 플러스 되니까 어떻게 돼요? 1억 5천이 되죠. 1억 5천. 1억 5천이 되고, 그 다음에 외상대 1억. 외상 매출금이 1억이라는 거죠. 자, 연말에 이제 우리 취득 원가 있죠. 토지, 기계장치, 이거를 이제 비용을, 원가를 배분하는 과정이, 감가상각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배분할 거예요. 배분했는데 했더니만 매년 내용연수를 정해서 건물도 정하고 토지도 정했어요. 이 세부 내용들은 우리가 뭐 지금 상태에서는 막 이렇게 알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하면서 조금씩 공부해 나가면 되거든요. 지금부터 너무 깊숙하게 하려고 하면 지쳐요. 지치니까 개념만 잡으셔요. 자, 감가상각비, 건물 감가상각비가 1천만 원 배분하고 기계 감가상각비로 3천만 원을 배분했어요. 그러면 건물 감가상각비는 이쪽으로 가요. 손익계산서 감가상각비는 그래서 1천만 원하고 3천만 원, 4천만 원이잖아요. 4천만 원이 감가상각비로 가요. 매출 총이익에서 다른 비용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4천만 원을 빼면 1억 6천이 되죠. 단기순이익이 1억 6천. 자, 그러면 이 감가상각비하고 대비되는 게 뭐냐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게 있어요. 누계액. 누계액은 부채로 가는 게 아니라 건물이면 건물 밑에 차감 항목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러면 건물 감가상각비가 1천만 원. 그 다음에 토지의 감가상각비가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가 3천만 원. 이렇게 밑에다 표시를 해줘요. 이게 6억 1천이고, 자,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은 1억 6천이잖아요. 어디로 가요? 자본으로 간다고 했죠. 자본에 있는, 이게 자본이에요. 두 개. 자본 안에 자본금, 자본잉여금, 뭐 이렇게 자본 조정 항목도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어요. 이익잉여금. 이거 누적이 된다고 했죠. 누적. 계속 누적이 돼요. 합치니까 6억 1천이에요. 그래서 이거 차변과 대변은 항상 같다. 대차 평균의 원리다. 이거 중요하다는 거. 왜냐하면 이게 같지 않으면 뭔가 잘못 작성했다는 거예요.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를. 자,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를 한번 볼게요. 자, 영업활동으로 한 현금 흐름. 자, 어디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단기 순이익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단기 순이익이 1억 6천. 자, 여기서 외상 매출금이 증가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현금 마이너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를 플러스를 해줘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감가상각비하고 대체되는 게 뭐예요? 상대계정 과목이 그렇죠.
감가상각 누계액이잖아요. 감가상각 누계. 현금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져요. 그냥 설정만 해주는 거예요. 원가를 배분하기 위해서 이만큼 비용을 나눠주는 거지. 현금은 이미 우리가 건물 살 때 이미 다 나갔잖아요. 그렇죠. 건물 살 때 다 나갔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는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이에요.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감가상각비가 없으면 1억 6천이 아니라 현금이 우리가 2억이 됐을 거예요. 2억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를 해주는 거예요. 1억 6천에서 4천만 원을 플러스. 비용이 나가지 않는 비용이기 때문에 만약 이게 이 감가상각비를 안 해줬으면 이게 현금이라고 하면은 현금이 그만큼 이만큼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2억으로. 근데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에요. 1억 6천에서 1억 빼고 4천 하니까 1억이 되죠. 영업활동으로 한 현금 흐름 1억. 자, 그 다음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한번 계산하면 투자활동이라는 것은 토지. 우리가 취득했죠. 이게 투자활동이에요. 2억. 그 다음에 건물 취득했죠. 이것도 투자활동이에요. 1억. 기계를 취득했어요. 취득하는 거 1억. 보통 이제 비유동자산을 보통 취득하는 활동이죠. 유동자산은 보통 영업활동 쪽으로 많이 들어가죠. 이런 개념을 그냥 대략적으로 잡고 계셔요. 나중에 좀 복잡해요. 나중에 이게 또 깊숙하게 현금 흐름표도 깊숙하게 들으면 복잡하거든요. 좀 고려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런데 거기까지 다 공부하기에는 우리가 전체적인 그 숲을 보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너무 지엽적으로 계속 그쪽으로 파고들다 보면 전체적인 숲을 못 보니까 숲을 보고 그 다음에 자꾸 그 회사의 손익계산서나 재무제표, 현금흐름표를 보면서 자꾸 확장을 시켜나가야 돼요. 우리 공부량을 확장을 시키면서 용어 모르는 용어 있으면 그 용어 찾아보고 또 모르는 개념이 있으면 그거 한번 다시 공부해보고 이렇게 확장해 나가야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서 이걸 보겠다 하면은 지쳐서 중간에 포기해요. 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자 처음에 자본금을 출자를 했어요. 자, 출자를 하면 현금이 증가되죠. 3억. 그 다음에 차입을 현금이 이게 증가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4억 5천. 이건 4억이 투자 활동은 감소가 되는 거죠. 봐봐. 토지를 취득하면 현금이 나가는 거.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하면 현금이 나간다고 보면 돼요. 건물을 취득했으니까 돈 주고 나가는 거잖아요. 이것도 증가하면 줄어든다. 증가하면 줄어든다. 자산. 자, 부채와 자본은 증가하면 현금이 늘어난다. 는 개념. 이 개념을 잡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1억에서 4억 빼면 많이 3억이잖아요. 3억에서 마이너스 3억에서 4억 5천 더하면 1억 5천이 남죠. 그러니까 기중 현금 증가액은 1억 5천이고 이게 뭐 기초 현금은 없으니까 놓아두고 그러면 기말 현금 1억 5천이에요. 이 1억 5천이 뭐하고 똑같아요? 이거 똑같아야 되죠. 보통 예금 1억 5천. 우리가 현금 흐름을 대략적으로 지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자, 자, 우리가 유형자산을 배웠단 말이죠. 유형자산을 배웠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투자할 때 보면 좀 유형자산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 의미들을 좀 깊숙하게 한번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고민을. 우리가 보통 이제 설비투자라는 이제 뉴스 보면 설비투자라는 그 용어가 나오거든요. 설비투자. 자, 그러면 이 설비투자에 대해서 좀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설비 투자라는 부분이. 자, A, B, C라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요. 가정을 하고, 자, A가 좀 뭐 가격 경쟁력이 있는 회사예요. 어떻게 보면 가격 주도권이 있는 회사, 좀 큰 회사고 B, C 이렇게 돼 있는데 A라는 회사가 설비 투자를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설비 투자를 했어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세 번째 동영상에서 배웠어요. 세 번째 동영상에서 매출에 대해서 배울 때 설비 투자를 하면 이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가 있다고 했죠.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고 그래서 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뭐라고 했어? 원가가 절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익도 영업 레버리지 효과 고정비 이건 설비 투자를 많이 하면 고정비 감가상각에 나가잖아요.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익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단가를
줄일 수가 있어요. 단가를 뭐냐면 판매 단가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B씨 입장에서 보면 A라는 회사와 경쟁이 어떻게 돼요? 하기가 힘들겠죠. 그럼 B라는 회사가 설비 투자를 해요. 똑같이. 얘도 이제 단가를 좀 낮춰요. C라는 회사는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딜레마에. 지금 거의 과잉 설비 같은데, 지금 봤을 때 설비 투자, 내가 설비 투자하면 과잉 설비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요.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과잉 설비잖아요. 지금 과잉 설비고, 그러면 이 세 회사가 힘들어지죠. 그러면 제일 약한 회사가 도산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이 C라는 회사는 설비 투자를 하기에도 그렇고 안 하기에도 그렇고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설비 투자 이런 경우 그러면 어때요? 처음에는 실적이 좋아지지만 설비 투자할 때 A 회사만 했을 때는 실적이 좋아져요. A 회사가. 그렇지만 B 회사까지 하고 C 회사까지 할 때는 이제 세 회사가 전부 다 실적이 떨어져요. 경기가 이렇게 좋아졌다가 이제 과잉 설비되면 다시 또 이렇게 떨어지고 실적이. 그래서 이제 회사가 하나 도산되면 다시 또 어때요? 설비가 또 부족하죠. 다시 또 이렇게 공급자가 부족하니까 또 실적이 올라가고. 설비 투자가 어려워요. 자, 이 회사는 이제 소비자를 상대하는 회사들이지만은 만약 A라는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다. 또 이게 G라는 회사가 A라는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다. 그러면 A라는 회사가 설비 투자를 할 때 이 매출이 A라는 회사는 증가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쪽이 납품할 때 이제 그 담당자가 이제 말할 거 아니에요. 야, 니네 회사 좀 많이 우리가 물건을 좀 보내줘라. 대신에 보내주려면 설비 투자를 그럼 이 회사도 해야 되겠죠. 설비 투자를 해요. 그럼 이 회사도 같이 좋아지겠죠. 매출도. 규모경제를 통해서 또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를 통해서 이익도 증가될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갑자기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그런데 이러한 경기를 타는 회사들은 실적이 좋아지더라도 이게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다른 회사들도 그렇겠지만 다른 회사들도 어떻게 보면 그 회사가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는 경기 변동 회사들은 이게 또 변동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다른 회사보다 변동성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설비 투자에 대한 좀 통찰력, 그 다음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들, 경기 변동에 대한 고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모 경제, 그 다음에 영업 레버리지에 대한 고민들. 그래서 매출과 함께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매출. 아까 3번 동영상에 있는 매출 한번 다시 보시면서 이것과 함께 고민을 하시는. 그래서 설비 투자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고민을 하면서 유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라든지 여러 가지 회계, 재무제표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